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이게 웃으면서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광고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광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공익 광고죠. 공익 광고. 네, 공익 광고. 캠페인인데 불법 리딩방은 굳이 이렇게 뭐 고민하실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이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다. 네. 누구한테요? 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싶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물렸을 때도 이렇게 좀 용기를 주고 좀 마음이 살 때 좀 불안하면 용기를 주고. 네, 네. 종목도 주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점집 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아. 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본인이 직접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거 이상도 이하도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원래 리딩방도 오래 가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거 잘하셔요. 뭘요? 물렸을 때 위로해주고. 그런 걸 잘하죠. 네, 진짜 우리 한번 힘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게 다 같은 바람잡이잖아요. 아니요. 그 진짜로 그걸 하셔요. 실제로요? 예. 딱그 제가 투자를 해서 성공했을 때 막 와 네. 같이 응원해주고 오래 갑니다 그런 분들. 자, 뉴스 한번 볼까요? 맞다, 뉴스를 해야죠. 중요한 뉴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덥잖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오늘 9일부터 산업용,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평균 10.6원이 인상이 됩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정소기업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그 강경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이제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한전이 2021년 이후에 누적 적자가 무려 47조 원이랍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부채가 한 210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전기요금을 얼마나 인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그 올해 초부터 51.6원을 산정을 했었어요. 네. 근데 1분기, 2분기 합쳐서 전기요금 인상을 21.1원 정도가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요금 올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잖아요. 물가도 워낙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요즘 분위기 보면은 완전히 이미 선거철이 와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상대적으로 반발이 덜할 걸로 보이는 산업용 전기에다가 산업용 전기 요금만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대기업만 공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가 그 대상수가 많지는 않아요. 42,000호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이용 고객의 한 0.2% 정도 수준이라 그렇게 대상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사용량이 많지는 않습니까? 예, 사용량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렇게 표 하나 보내드리려 그러다가 이조 기자한테 지금 하나 보낼 테니까 좀 준비를 살짝 해주실 수 있는지 좀 봐주세요. 네. 여기가 대상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력 사용량은 엄청 많아요. 이게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26만 7,700기가와트 시 총 사용량 54만 7천의 한 49%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표로 같이 보시면은 이거 그냥 좀 비교할 의미는 없는데 네. 그냥 한번 어느 정도 규모인지 보여드리려고 그냥 준비했던 표입니다. 이게 한국일보에서 그때 취재를 했던 얘기인데 SK하이닉스가 쓰는 전력량이 대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대전시가 사용하는 양이 SK하이닉스의 양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혼자 쓰는 전기가 부산. 많이 쓰는군요. 많이 쓰긴 정말 많이 쓰죠. 이게 42,000호, 그러니까 고객의 0.2%가 전체 전력의 한 절반 정도 쓰니까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업용 전기에서도 이제 그 압력별로 조금 다르게 했는데 그 고압군 A에서는 6.7원, 고압군 B에서는 13.5원을 각각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력 요금은 월 한 4,400만 원인데 이거를 한 200만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4,200만 원인데 4,4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한국전력 쪽에서는 거의 한국전력 그 사장님은 거의 그 죄인입니다. 대역죄인처럼 나오셔가지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소폭이지만 전기요금을 인상 결단을 내려준 정부 측에 고마움을 표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그 제2의 창사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인재개발원 등의 매각을 결정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 부지 그리고 한전 KDN 지분 20%, 필리핀 태양광 사업 지분 38% 전략 매각 등 1조 원 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산업부 차관은 인상 대상이 된 기업은 규모가 커서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한 혜택을 누려왔다. 그 에너지 효율을 높여 극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맨날 우리가 그 우리 전기료 올라간다고 할 때 왜 산업용은 두고 뭐 왜 산업용은 왜 싸냐 막 이래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선거를 앞둬서 그런지 우리 건 두고 산업용을 올렸네요. 예, 산업용만 올렸죠. 산업용만 올렸네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산업용은 더 많이 올리고 개인용은 조금 덜 올리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이게 한전의 자구 노력은 어쩌면 당연히 해야죠. 네. 한전 자구 노력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한전의 자구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일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려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좀 전력 요금에 대한 좀 직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력 요금에 대한 직시. 네, 이거 올리지 않고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게 그 개인들도 지금 물가 때문에 힘들어진 상황은 맞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전력 요금을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안 하는 방식으로 그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주택담보대출. 네,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매월 나오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거 뭐 한 달에 한 번씩 꼭 들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는 안 그래도 되는데 요즘처럼 고금리의 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가 빠를 때에는 좀 지겹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뉴스에 네. 그 뭐요? 저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가계부채 대책이요? 예. 한국은행이 이거 통계 발표하는 날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한국은행이 이거 통계 발표하는 날 네. 가계부채가 늘었다라고 해서 비판 기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날 맞춰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습니다. 부채가 늘었으니. 네. 일단 오늘도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으네요. 예. 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 가계대출 표와 함께 살펴보시죠. 은행 전체의 가계대출을 살펴보면 그 10월 보시면 됩니다. 6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6조 8천억 원이 늘어서 누적 잔액을 보면 1,086조 6천억 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이 그렇게 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보시는 것처럼 7조 원이 지난 8월이었다면 9월에 6.1조 원으로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10월에는 5.8조 원으로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뭐가 많이 늘어난지를 보니까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기타 대출이 계속 줄어오는 추세였었거든요. 그래서 8월에는 뭐 1,000억 원 정도 줄었고 그리고 9월에는 1조 3천억 원 정도 줄었고 그런데 10월에 이 기타 대출이 한 1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 기타 대출에 보면은 일반 신용 대출 뭐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여기 주식 담보 대출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한국은행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을 보면 9월에는 추석 상여금이 들어오니까 기타 대출,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가계대출이 그렇게 신용대출 같은 게 많이 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10월이 되니까 이제 이 돈들 좀 다 썼고 다시 한번 좀 신용대출이라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은 게 공모주 청약 관련된 자금 수요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우리 되게 큰 대여가 그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건가 싶어서 봤더니 그건 9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10월에 어떤 대여가 있었는지 보니까 대여는 아니고 IPO가 좀 많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그러면 이제 5.8조 원까지 상승률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실행했던 대출들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은 뭐 시간을 두고 한 2-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이 효과가 발휘가 되기 때문에 이번 달 말고 이제 뭐 11월, 12월 그쯤 돼서 이제 그 정책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한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거만 보셨구나. 네네. 네, 금융위에서도 이거 나오면 바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금융위에서 그 얘기 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과거 어느 시기보다 가계부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가계부채 총량은 감소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0% 수준이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자동차 관련된 거 이렇게 하니까 권 팀장이 뺏어갔다고 이번에 안 뺏어가려고
그거까지 안 했거든요. 그 얘기는 저는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저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네네. 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류의 대책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렇게 따로 해주시면은 네. 우리의 정부의 마음을 이조 기자가 잘못 읽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랐다고 뭐라고 이제 비판만 하지 말고 네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설명을 해달라 뭐 이런 알겠습니다. 취지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뭐 이거를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를 그 기준을 그 이번 정부 들어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나냐 줄어드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 전하고 비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은데 이게 좀 경제 통계를 얘기할 때는 좀 경제적으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자꾸 하다 보면은 그쵸.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 수준이 이게 너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지금 어떻게 내가 봐야 되는 거야를 봐야 되는데 네. 이걸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언변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해석의 여지가 많은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이직 실직이 불안해하고 청년 측은 대기업 선호가 강해졌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직업을 선택할 때 안정성보다는 돈. 네. 그래서다 보니까 그 공무원보다는 대기업. 를 선호하는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통계예요. 네.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요인에 있어서 뭐 당연히 급여가 제일 중요하겠죠. 급여가 제일 중요한데 그 예전에 비해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모습이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 지금 네네. 이거는 과거하고 비교를 하고 있진 않은데 네. 이게 지금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27.4%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2021년만 하더라도 한 21.6% 정도 됐어요. 근데 6%포인트 정도가 대기업이 늘었고 공기업이나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16.2%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한 21% 정도 됐어요. 2년 사이에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자영업자, 공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그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공무원이 되고 싶은 공무원 그 청소년 비율이 한 28%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이게 거의 16%로 거의 절반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통계청에서는 MZ세대들이 취업을 할 때 안정보다 돈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공무원의 수직적 직장 문화 이미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꼭 MZ세대라고 특정 지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직장 선택할 때 뭐 두는 기준들은 다들 있을 텐데 그걸 꼭 예. 뭐 그 세대로 특정 지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네. 우리 정말 100분 토론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지금 사이에 거의 10년이 지난 시기 동안 네. 부동산 가격 올라간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죠. 이게 월급 모아가지고 집 살 수 있으면 그냥 그러고 살면 되는데 네. 뭐 집 한 채 못 사니까 좀 더 돈돈돈 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되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들 뭐 월급 안 올려주고 맨날 그 감사해서 혼내고 막 그러니까 네. 이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니까 이거는 정말 백가증명이 가능한 주제여서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내용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사회를 믿을 수 없다. 에서 불신이 가장 많은 계층은 어디일까요? 불신이 가장 많은 계층이면 왠지 20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20대 청년의 46.8%가 사회를 믿을 수 없다. 60대가 제일 그래도 불신 정도가 낮았는데 37.9%로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좀 났어요. 네. 그리고 30대가 20대보다는 30대보다는 그러니까 40대가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불신도가 좀 낮아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되게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는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네. 2019년에 83%에서 올해 79.8%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네. 거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42.9%가 취미 생활을 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다. 네. 그리고 29.7%가 노후에는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고 싶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여행이나 관광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고령층의 비율은 5%였습니다. 꿈과 현실은 완전 차이가 컸네요. 예, 그리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0% 정도가 노후에 여행이나 관광을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정작 고령층의 32%는 혹시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일하고 있다. 소득 창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이렇게 조금 여행이나 관광을 하고 지내는 건데 네. 현실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럼 여가 시간에 뭐 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뭘까요?
우리 국민의 85.9%가 주중에는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뭐 왜 두 개예요? 주중과 주말. 네, 좋은 소식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주중에, 그러니까 주말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활동적인 무엇인가를 하면 좋겠는데 그냥 쉰다가 73%고 그러니까 쉬면서 이렇게 본다가 85%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이것도 조사해 보면 뭔가 좀 더 이렇게 역동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워낙 그 평일에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거의 쉬시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왜 우리 그 SNS에 보면 주말에 보통 그 시그니엘에 이제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도 먹고 가볍게 이제 하우스 와인 한잔 하면서 이렇게 주말 대부분 보내지 않나요? 아니면은 이제 골프장에서 이렇게 녹색 배경으로 대부분 그런 것만 다들 봤는데. 그렇고 사시던데요? 네. 근데 왜 설문조사는 80%가 유튜브를 보고 계신 거죠? 이거 설문조사를 잘못 응답한 거 아니면 SNS가 잘못 올라온 거겠죠? 둘 중 하나겠네요. 예, 그게 이번에 그 사회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번엔 글로벌로 가보죠. 중국 가보겠습니다. 중국. 어디서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건 이번 국룰이 하나 있습니다. 마감 임박은 국룰입니다. 마감 임박 사야죠. 네, 사야죠. 자, 그래서 수입 금지 전에 빨리 사자라는 사재기, 그러니까 ASML의 노광 장비를 중국이 사재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중국이 ASML 수입 금지 조치를 좀 앞두고 있죠. 그 노광 장비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데 뭐 쉽게 구분해 보면 EUV와 DUV가 있다면 일단 EUV는 애초에 좀 금지가 됐었으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DUV가 이제 뭐 금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연말까지 좀 기간을 좀 여유를 뒀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DUV조차도 금지가 되니까 이제 금지되기 전에 미리미리 빨리 사놔야 되겠다라는 이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수출입 결과인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대네덜란드 수입 ASML이 네덜란드 기업이니까요. 네덜란드 수입이 전년보다 29.5% 증가했고요. 이게 그 유럽연합 전체로의 수입이 작년보다 1.3% 감소했는데. 그래요? 유럽연합에서는 1.3% 감소했는데 거기서 유독 네덜란드만 수입이 29.5%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ASML 실적 발표거든요. 이 실적이 발표된 시점이 지난 10월 18일인가 그래요. 10월 중순쯤인데 3분기 실적입니다. 빨간색 네모친 거 한번 보시면 국가별로 어느 국가에 수출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은 자 이번 3분기에 중국 비중이 48%입니다. 중국 비중 48%. 근데 지난 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비중 24%였었고요. 그리고 그전 분기 한 1분기 정도까지 가면 한 10% 안 돼요. 근데 뉴스에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똥줄 타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안 사면 이거 못 산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분기만에 24% 사던 게 46%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전 분기에 10%도 안 됐었다니까. 와. 엄청나게 빨리 사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많이 조급한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그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의 기린 9000 반도체를 봤을 때도 사실 이거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었냐 뭐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많은 전문가분들이 해석하기로는 EUV는 사용 못했을 거고 DUV를 여러 번 해갖고 이제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지금 어쨌든 이제 7나노 이상의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서도 계속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해 나가야 되는 그 목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EUV 어차피 안 되니까 DUV를 굉장히 많은 물량을 사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DUV 물량의 수입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수출 통제가 시작되기 전에 유예 기간을 활용해서 재고를 쌓아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사재기. 저는 팔재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팔재기가 있습니까? 그 미국의 전기차를 수천 달러 가격을 할인을 해서 그 전기차 회사들이 할인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예요. 그러니까 뭐 현대, 포드, 테슬라 자동차 제조업계가 딜러까지 전기차 소진을 위해 가격을 수천 달러씩 할인하며
뭐 판매를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관련한 얘기인데요. 그 에드먼즈라고 자동차 쇼핑 웹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전에 한 1,500달러, 1년 전에는 1,500달러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전기차가 9월 들어서는 평균 2,000달러 정도 가격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휘발유차를 포함해서 9월 전체 자동차 가격은 정가보다 930달러 낮았다. 근데 아까 전기차는 2,000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차 할인 가격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월에 전기차 판매되는데 2달 이상 걸린 반면에 휘발유 차량은 약 한 달,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3주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요새 미국에서 정말 잘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게 지금 자동차 경영진과 딜러 쪽이 리스 형태의 할인을 당분간 계속할 거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저깁니다. 아이오닉 5. 그 IRA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네, 못 받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스 형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보조금을 이제 리스 형식으로 가면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그 공장에 대한 배터리 공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예전에 대기자 명단 길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진짜 현실에 대한 통계를 하나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SNE 리서치에서 보고서가 같이 나왔어요. 9월까지 그 자동차에 전기차가 얼마나 팔렸느냐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요 둔화 얘기한 지 뭐 몇 달 됐잖아요. 근데 같이 보시면은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9월까지 통계를 보면은 48.6%가 늘었습니다. 지금 전체를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은 왼쪽 위에서 2022년 9월까지하고 2023년 9월까지를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36.4%가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게 지금 올해 들어 3월 때까지 올라간 수치예요. 우리가 이른바 전기차 수요 둔화를 얘기할 때 지금 그럼 9월 때까지 전기차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었나를 보면은 36.4%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둔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9월까지 통계에서는 명백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자동차 회사별로 보면은 BYD 71%, 테슬라 45%, 폭스바겐 27%, 지리 46%. 성장률이 둔화됐다라고 얘기하지만 9월까지 나오고 있는 성장률은 이래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10%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기차 쪽의 성장 둔화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그 지금 같은 상황은 SNE 리서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가격 중심의 트렌드가 유지가 되는 동안 중저가형 세그먼트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면은 정말 이제 안 되는 데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WM 모터스라든지 뭐 바이튼이라든지 이런데 마이런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구조조정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급 과잉을 일으키면서 경쟁력이 없는데 보조금 받으려고 들어왔던 애들은 퇴출을 좀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성장률에서 시장이 조금 더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요 둔화는 항상 얘기하지만 맞지만 그게 정말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시죠. 뭐죠? 전기차 소주값인가요? 소주값. 소주 가격이 싸지게 될까요? 세법을 바꿔서 출고가를 최대 20% 낮춘다라는 겁니다. 자, 정부가 위스키와 소주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데 어제 기획재정부가 주세의 기준 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세의 기준 판매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거는 올해에 처음 도입된 새로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산 술의 경우에는 이제 출고를 할 때 원가에다가 뭐 유통비, 판매 관리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10,000원에 만약에 출고가 된다. 그러면은 이 10,000원에 대한 세금을 우리나라 소주가 하게 되고 근데 수입술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게 수입
술이 신고하는 가격 있잖아요. 그럼 10만 원에 신고를 했으면 거기에 관세 예를 들어 10%를 붙인다. 그러면 11,000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는 똑같이 했는데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까지 다 들어간 걸 가격에 우리의 세금을 내느냐라고 해서 그런 판관비는 좀 빼줄게. 그래서 일종의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할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재부와 국세청 업계가 논의하고 있는 기준 판매 비율은 약 30-40% 정도로 알려지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기준 판매율 40%를 적용하면 하이트젤로 참이슬 한 병 360ml의 출고가가 1,167원에서 940원대로 약 20% 정도 낮아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주정 가격 10% 정도인가요? 9% 올렸잖아요. 그래서 막 그 이제 식당에서 1,000원 올렸는데 20% 할인되면 2,000원 내려줍니까? 내려줍니까? 그러면 소주 다시 6,000원짜리 소주 4,000원 되는 건가? 안 됩니까? 근데 어쨌든 소주 담당은 국세청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주법 그러니까 주세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종량세, 종가세 떠올리실 텐데 사실 이번에 그건 건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스키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나 더 할까요?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드리면은 그러면 저거 쿠팡으로 할게요. 네. 이게 오늘 저기 그 실거주 의무 폐지법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쿠팡이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분기 매출 8조 원 넘었습니다. 8조 원. 분기 매출. 분기 매출 8조 원. 예. 지난 4분기에 처음에 7조 원 넘었었는데 3분기 만에 8조 원 넘어서 그리고 영업이익도 13% 늘어서 1,142억 원 됐습니다. 네. 활성 고객 수 2천만 명 돌파했고요. 그 개인당 매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 뭔가 이커머스를 둔 치열한 경쟁들이 약간 소강 상태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쿠팡의 독주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대만에서 지난해 10월 로켓 배송 출시하면서 지금 올해 2분기까지 다운로드 1위를 기록을 하고 대만에서요. 있대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제가 눈여겨봤던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쿠팡을 통해서 대만에 공반 진출한 기업이 12,000곳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만의 쿠팡에서 누가 물건을 사면은 거기에 물건을 공급하는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지 판매의 70%가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하니까 쿠팡에 대한 인식은 뭐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을 건데 쿠팡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만에다 장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는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분이 됐습니다. 저희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